단 하루 만에 5만 명이 쓰러진 전장, 유럽을 10년간 지배했던 한 남자의 운명이 8시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815년 6월 18일 벨기에의 작은 마을 워털루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유럽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전설은 영원히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워털루 전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814년 봄 나폴레옹은 드디어 항복했습니다. 10년 동안 유럽 대륙을 정복하고 지배했던 프랑스 황제였지만 결국 러시아,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로 이뤄진 거대한 동맹군에게 패배했죠. 그는 왕위에서 물러나 지중해의 작은 섬 엘바로 유배됐습니다. 프랑스에는 부르봉 왕가의 루이 18세가 다시 왕위에 올랐고요. 하지만 엘바 섬에서의 생활은 나폴레옹에게 견디기 힘든 것이었어요. 한때 유럽 전체를 호령했던 사람이 작은 섬에 갇혀 지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프랑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의 마음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복귀한 왕정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귀족들의 오만함과 특권 회복에 대한 불만이 컸죠. 동시에 나폴레옹은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어요. 비엔나에서 열리고 있던 전후 처리 회담에서 승전국들이 서로 심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프랑스를 어떻게 처리할지, 유럽의 영토를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연합군이 분열되고 있었던 거죠. 나폴레옹은 이것이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1815년 2월 26일 나폴레옹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요. 엘바 섬을 탈출해서 프랑스로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 그는 약 1000명의 병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프랑스 남부 해안에 상륙했죠.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를 체포하라고 파견된 프랑스 군대가 오히려 나폴레옹 편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가 파리로 향하는 동안 점점 더 많은 군대가 그의 편에 가담했습니다. 루이 18세는 황급히 파리를 떠나 벨기에로 도망쳤고 나폴레옹은 단 20일 만에 다시 프랑스의 지배자가 됐어요.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죠. 이 소식이 비엔나 회의에 전해지자 서로 싸우던 열강들은 즉시 모든 논쟁을 중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공동의 적이 생긴 거였거든요. 3월 13일 연합국들은 나폴레옹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범법자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7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동원해 프랑스를 침공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 오스트리아군, 프로이센군, 영국군 모두가 프랑스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한 거죠. 나폴레옹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프랑스 혼자서는 이 모든 나라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았죠.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속도였어요. 적들이 완전히 집결하기 전에 각계 격파하는 겁니다. 빠르게 움직여서 적들을 하나씩 격파하고 그 승리를 발판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평화 협상을 이끌어내는 거였죠. 나폴레옹은 가장 가까운 적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벨기에에 주둔하고 있던 두 개의 군대였어요. 하나는 프로이센의 블리허 장군이 이끄는 12만 명의 프로이센 군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국의 웰링턴 공작이 지휘하는 10만 명의 영국 네덜란드 연합군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전략은 명확했죠. 이 두 군대 사이로 쐐기를 박아 넣어서 따로따로 격파하는 겁니다. 6월 15일 새벽 나폴레옹은 약 12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벨기에 국경을 넘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랐고 연합군은 완전히 기습을 당했습니다. 웰링턴과 블리허 모두 나폴레옹이 이렇게 빨리 공격해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나폴레옹은 샤를루아 근처에서 국경을 넘어 두 연합군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6일 나폴레옹은 자신의 군대를 둘로 나눴어요. 주력 부대는 자신이 직접 이끌고 블리허의 프로이센군을 공격했고 좌익 부대는 내 원수에게 맡겨 웰링턴군을 견제하게 했죠. 리니 마을 근처에서
프로이센군과 맞붙은 나폴레옹은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전투는 정말 처절했어요. 특히 72세의 노장 블리허는 직접 기병대를 이끌고 돌격했다가 말이 죽는 바람에 그 밑에 깔리기까지 했거든요. 간신히 구출됐지만 거의 포로가 될 뻔했죠. 같은 날 내 원수는 카트르브라라는 교차로에서 웰링턴군의 일부와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웰링턴의 부대가 완강하게 저항했거든요. 그래도 나폴레옹에게는 리니 전투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패배한 프로이센군을 완전히 분쇄하고 그 다음 웰링턴군을 격파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실수가 벌어졌어요. 나폴레옹은 그루시 원수에게 3만 명의 병력을 주면서 후퇴하는 프로이센군을 추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프로이센군이 다시 뭉쳐서 웰링턴군과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루시는 프로이센군의 주력이 어디로 갔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프로이센군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었거든요. 6월 17일 웰링턴은 블리허의 패배 소식을 듣고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었어요. 그는 브뤼셀 남쪽 약 15km 지점의 워털루 마을 근처에서 방어선을 구축했죠. 이 장소는 웰링턴이 신중하게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완만한 능선 뒤편에 군대를 배치하면 프랑스군의 포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블리허가 웰링턴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까지 프로이센군을 이끌고 와서 도와주겠다고 한 겁니다. 웰링턴은 이 약속을 믿고 워털루에서 싸우기로 결정했죠. 만약 프로이센군이 제때 도착하지 못한다면 그의 군대는 전멸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웰링턴의 방어선은 잘 구성돼 있었어요. 우측 측면에는 우고몽이라는 큰 농가가 있었고 중앙에는 라에 생트라는 농가, 좌측에는 파플로트 농가가 있었습니다. 이 세 농가 모두 견고하게 요새화돼서 정예 부대가 지키고 있었죠. 웰링턴의 전체 병력은 약 6만 8천 명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순수 영국군은 3분의 1도 안 됐어요. 나머지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출신 병사들이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전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나폴레옹의 군대는 약 7만 2천 명이었어요. 숫자는 비슷했지만 질적으로는 훨씬 우수했죠. 대부분이 여러 전투를 치른 노련한 베테랑들이었거든요. 특히 근위대는 유럽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6월 18일 일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전날 밤 폭우가 쏟아져서 땅이 진흙탕이 돼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지면이 마를 때까지 공격을 늦추기로 했죠. 기병과 포병이 움직이기에 땅이 너무 질퍽했거든요. 이 결정은 나중에 치명적인 실수로 드러났습니다. 몇 시간의 지연이 프로이센군에게 도착할 시간을 더 준 거였으니까요. 한편 그루시 원수는 여전히 프로이센군의 주력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와브르라는 마을에서 프로이센군의 후위대와 교전하고 있었는데 정작 블리허의 주력 부대는 이미 워털루를 향해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죠. 오전 11시 30분쯤 나폴레옹의 포병대 80문이 일제히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포성이 벨기에 들판을 뒤흔들었어요. 웰링턴의 병사들은 능선 뒤편에 엎드려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포탄이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병사들이 산산조각 났죠. 포격과 동시에 나폴레옹은 우고몽 농가를 공격하라고 명령했어요. 이건 일종의 견제작전이었습니다. 웰링턴이 예비대를 우측으로 보내게 만들어서 정작 주공격이 들어갈 중앙의 방어를 약화시키려는 거였죠. 제롬 보나파르트 왕자가 이끄는 프랑스군이 우고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의 방어는 상상 이상으로 완강했어요. 영국 근위대와 독일 병사들이 건물과 정원, 과수원 곳곳에서 저항했거든요. 프랑스군은 여러 차례 돌격했지만 번번이 격퇴당했습니다. 한 번은 프랑스군이 정문을 부수고 들어오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영국군이 문을 다시 닫아버렸고 안에 갇힌 프랑스 병사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죠. 웰링턴은 나중에 이 순간이 전투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나폴레옹은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어요. 데를롱 백작이 지휘하는 1만 7천 명의 보병이 밀집 대형을 이뤄 웰링턴의 중앙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북소리와 함께 행진하는 프랑스 병사들의 모습은 장관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능선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때까지 숨어있던 영국군이 일어서서 일제 사격을 퍼부었어요. 엄청난 화력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의 밀집 대형은 완벽한 표적이었거든요. 수백 명이 한순간에 쓰러졌죠. 그래도 프랑스군은 계속 전진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영국 기병대가 돌격해 들어왔습니다. 폰슨비 장군이 이끄는 중기병대였죠. 영국 기병대의 돌격은 파괴적이었어요. 프랑스 보병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고 수천 명이 베이거나 짓밟혔습니다. 프랑스군의 2개 군기까지 빼앗겼죠. 이건 엄청난 치욕이었어요. 군기를 잃는다는 건 그 부대의 명예가 완전히 추락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영국 기병대도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그들은 너무 멀리 추격했거든요. 말들은 지쳐 있었고 기병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 프랑스 기병대가 반격해 왔습니다. 영국 기병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폰슨비 장군도 전사했어요. 그의 시체는 나중에 18군데나 칼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오후 2시쯤 나폴레옹은 동쪽 지평선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루시의 부대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죠. 그건 프로이세군이었어요. 블리허가 약속대로 와준 겁니다. 나폴레옹은 즉시 병력 일부를 떼어내서 프로이센군을 막아야 했습니다. 오후 4시쯤 네 원수가 대규모 기병 돌격을 감행했어요. 5천 명이 넘는 기병이 웰링턴의 중앙을 향해 말을 몰았습니다. 땅이 울렸고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죠. 웰링턴의 보병들은 방지를 형성했어요. 대포를 중심으로 병사들이 사각형 대형을 만들고 총검을 꽂은 겁니다. 프랑스 기병들은 이 방진을 뚫으려고 필사적으로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총검 벽을 뚫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방진 주위를 맴돌다가 총에 맞아 쓰러졌죠. 내는 계속해서 더 많은 기병을 투입했습니다.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 돌격이었어요. 하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이 공격의 문제는 보병이나 포병의 지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병만으로는 단단한 방진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무모한 공격을 계속했는지는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어떤 역사가들은 그가 웰링턴군이 후퇴하는 줄 잘못 본 거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가 전투의 열기에 빠져서 판단력을 잃은 거라고 합니다. 프랑스 기병대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어요. 수천 명의 기병과 말들이 쓰러졌습니다. 웰링턴의 방지는 흔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영국군도 큰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계속된 포격과 공격으로 부대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었거든요. 오후 6시쯤 프랑스군은 드디어 라에생트 농가를 점령했습니다. 이 농가는 웰링턴 방어선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이곳을 빼앗긴 건 웰링턴에게 큰 타격이었죠. 프랑스군은 즉시 이곳에 대포를 가져다 놓고 가까운 거리에서 영국군 방진을 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효과는 치명적이었어요. 밀집해 있는 방진은 포탄의 완벽한 표적이었거든요. 한 발의 포탄이 수십 명을 쓸어버렸습니다. 영국군의 피해가 급증했죠. 웰링턴의 참모들은 후퇴를 건의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전멸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웰링턴은 거부했어요. 프로이센군이 곧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실제로 그 순간 블리허의 프로이센군은 전장의 동쪽에서 플랑스누아 마을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나폴레옹의 우측 후방에 있었어요. 만약 프로이센군이 이곳을 점령하면 프랑스군은 포위될 위험이 있었죠. 나폴레옹은 귀중한 예비대 중 일부를 떼어내서 플랑스누아를 지키게 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나폴레옹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근위대였습니다. 약 3천 명의 근위대 병사들이 나폴레옹 앞을 지나 웰링턴의 중앙을 향해 진격했죠. 이들은 나폴레옹이 가장 아끼는 정예 중의 정예였어요.
수십 번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전설적인 부대였습니다. 북소리에 맞춰 행진하는 근위대의 모습에 프랑스군 전체가 용기를 얻었어요. 황제 만세, 근위대 만세! 함성이 터져 나왔죠. 모두가 믿었습니다. 근위대가 영국군을 무너뜨릴 거라고요. 하지만 능선 반대편에는 웰링턴이 마지막 남은 병력을 집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근위대가 능선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웰링턴이 외쳤어요. 일어서 쏴! 그때까지 엎드려 있던 영국 근위대가 일제히 일어나 총을 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프랑스 근위대의 선두가 한순간에 쓰러졌죠.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계속 전진하면서 총을 쏘았습니다. 양측이 불과 3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총격전을 벌였어요. 연기가 자욱해서 서로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프랑스 근위대는 끝까지 싸웠지만 엄청난 화력 앞에서 결국 멈춰섰습니다. 그들도 인간이었고 아무리 용감해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영국군이 총검을 꽂고 돌격 준비를 하자 프랑스 근위대가 처음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무적의 근위대가 후퇴하다니요. 근위대가 물러선다. 이 외침이 프랑스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공황 상태가 시작됐어요. 근위대마저 물러섰다는 건 모든 게 끝났다는 의미였거든요. 게다가 동쪽에서는 프로이센군이 플랑스 누아를 점령하고 프랑스군의 후방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죠. 포위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프랑스 병사들을 엄습했습니다. 웰링턴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모자를 벗어 공중으로 휘둘렀습니다. 이건 전군 돌격의 신호였죠. 종일 방어만 하던 영국군과 동맹군이 일제히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지쳐 있었지만 승리가 눈앞에 보이자 새로운 힘이 솟았습니다. 프랑스군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조직적인 후퇴가 아니라 패주였습니다. 병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죠. 장교들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었어요. 단 한 부대만이 끝까지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늙은 근위대였죠. 이들은 후퇴하는 프랑스군을 엄호하면서 끝까지 저항했어요. 항복하라는 요구에 그들의 지휘관 캉브론 장군은 유명한 답변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근위대는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더 거친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들은 거의 전멸할 때까지 싸웠습니다. 나폴레옹 자신도 거의 포로가 될 뻔했어요. 그는 마차를 버리고 말을 타고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프로이센 기병대가 바로 뒤까지 쫓아왔지만 근위대의 희생으로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죠. 밤 9시쯤 웰링턴과 블리허가 전장에서 만났어요. 라벨 알리앙스라는 이름의 여관 앞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악수하며 승리를 축하했죠. 블리허는 이 여관 이름이 이번 전투를 부르기에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름다운 동맹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웰링턴은 자신의 본부가 있던 워털루 마을의 이름을 선호했고 결국 그의 뜻대로 됐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의 참상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약 5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연합군 측 사상자가 2만 3천 명, 프랑스군이 2만 7천 명 정도였죠. 들판은 시체로 뒤덮였고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의료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부상자들이 며칠 동안 들판에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이 고통 속에서 죽어갔죠. 약탈꾼들이 밤에 나타나서 죽은 자는 물론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서도 귀중품을 뺏어갔습니다. 이빨까지 뽑아갔다고 해요. 당시 의치를 만드는 데 쓰였거든요. 나폴레옹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군대를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도 지쳐 있었고 연합군은 파리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죠. 6월 22일 그는 다시 한번 퇴위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영국 해군이 항구를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영국군에 투항했어요. 혹시 영국이 자신을 잘 대우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영국 정부는 그를 전쟁 포로로 취급했습니다. 엘바 섬보다 훨씬 더 멀고 탈출이 불가능한 곳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그곳은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서 1800km나 떨어진 화산섬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곳 중 하나였어요. 1815년 10월 나폴레옹은 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다시는 떠날 수 없는 감옥이었죠. 세인트 헬레나에서 나폴레옹은 6년을 보냈어요. 작은 집에서 감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한때 유럽의 지배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죄수가 된 거죠. 그는 회고록을 쓰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자신의 업적을 정당화하고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고 했습니다. 1821년 5월 5일 나폴레옹은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사인은 위암이었다고 하지만 비소 중독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진실이 뭐든 한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린 건 분명했죠. 워털루 전투가 유럽 역사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어요. 이 전투로 25년간 계속된 혁명전쟁과 나폴레옹 전쟁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유럽에는 상대적인 평화가 찾아왔죠. 주요 강대국들 사이에 큰 전쟁이 4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국은 다시 유럽 대륙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음 전쟁은 거의 100년 뒤인 1914년 1차 세계대전이었죠. 1850년대에 사진술이 발명되면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몇몇 사진 작가들이 워털루 전투의 생존자들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미 70대에서 80대의 노인이 됐지만 사진으로 남겨진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중한 증거가 됐죠. 그 사진들 중에는 근위대의 타냐 병장, 제2 후사르 연대의 모레, 제2 근위 창기병대의 베를린 등이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과 훈장으로 장식된 군복을 입은 이 노인들의 모습은 200년 전 그날의 공포와 영광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워털루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어요. 그건 한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죠. 나폴레옹이라는 개인의 천재성과 야망이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동시에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벨기에의 작은 마을 근처에서 단 하루 만에 결정됐던 겁니다.